결과론이죠. 저는 그때 감옥에 있어서도 비판적 지지, 전대협은 전적으로 비판적 지지로 정리가 됐거든요. 저도 감옥에서 바깥으로 면회온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입장은 전달을 했어요. 나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되 막판에는 결국 어떤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훨씬 더 진보적인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학생운동의 숙명 아니냐. 분열은 나쁜 거지만 결국 막판에 선택 안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현실론. 늘 이제 주장했지만 그게 내가 밖에서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87년은 졌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97년이니 그때는 통일민주당을 분당하지 말고 YS를 도와서 돕는다기보다 그냥 경선을 하시든가 그 안에서. 저는 정당의 분열이라는 게 상당히 큰 후유증을 낳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 되려고 통일민주당을 데리고 민주당을 합당을 해버렸잖아요. 그것이 오늘날의 정치적인 지역 균열과 갈등을 더 부추기게 되고, 과거에는 부산이 야도였는데 지금 이번에 보세요. 부산 한석밖에 안 됐잖아요. 결국 정당의 분열이 지지자 분열로 이어지고 지지자의 분열은 극복하는데 수십 년의 노력으로도 참 쉽지 않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누구에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10년 후에 될 걸 87년에 정당 안에서 경선을 하고 설사 거기서 졌다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영삼 대통령을 먼저 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민주정부 10년으로 이어갔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저는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의 진보성을 더 존중하고 김영삼 총재보다는 김대중 총재가 훨씬 훌륭한 분이라는 신념은 변함이 없지만 항상 더 훌륭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나고 보니까 결국 노태우 5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3당 야합을 통해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으니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왜곡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결국 김대중 총재하고의 오래된 앙숙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어차피 한 번 할 건데 먼저 하게 해주고 5년 후에 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이어서 업적을 남겼으면 혹시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IMF도 안 왔고 더 민주정부의 10년으로 이어가면서 훨씬 더 성숙한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죠. 그때 전대협을 만들었던 학생운동가들, 주로 학생회장, 부회장 출신들 전부 감옥에서 나왔던 시점. 그러니까 88년 한 8월인가? 그때 다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결의를 해요. 첫 번째가 우리는 87년 6.25항쟁을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대선에서 패배하는데 어쨌든 기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빛나고 화려한 자리는 가지 않는다. 그건 정치권 가지 않는 소리죠. 그 1항 합의사항이고 2항은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북대 학생회장이면 청주, 전북대 학생회장이면 전주, 그다음에 경북대나 대구대, 계명대 학생회장들은 대구.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헌신한다. 대신 방법은 지역운동을 하든 청년운동을 하든 그 두 번째 결의사항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문제의 근본인식은 6.25항쟁을 성공을 해보고 나니까 그 6.25항쟁의 조직적 성과물을 남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사회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과거에 이제 4.19 세대들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4.19 세대들이 저희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가 수립하게 되는 기여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사회로의 이전이나 변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주로 많이 가 있고 학자들도 가 있고 그러나 그 이후에 결국 박정희 독재가 형성됐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대중적 기반들은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운동론적 반성들을 좀 고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결심을 이제 우리가 구체화하고 그래서 실제로 10년간 저도 청년단체 활동도 하고 전국적으로 전대협 1기 세대들은 거의 다 지역 청년회를 조직해서 회장을 하거나 이미 지역 청년단체가 있는 데면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거나 해서 자기가 학생운동을 했던 지역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나중에
열린우리당 때 각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 사회운동이 전부 서울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전민연이나 무슨 전국연합이나 그러니까 노동운동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중고터를 떠나서 뭐 부천으로 가거나 뭐 공단으로 들어가거나 재운동을 하면 서울서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기반들 지역에서의 운동의 활성화가 되게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청년운동은 민청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서울을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적인 청년 단체를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 나중에 한청협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활성화됐었는데 그런 운동들을 주로 했죠. 저도 제야에 있으면서 92년 선거까지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책연합을 해서 도와드려. 그때 졌잖아요. 또 외국을 떠나버리시고 정계은퇴 선언하고 희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저도 제야단체를 94년까지 있다가 청년운동은 계속 하는데 뭔가 전국적인 범위에서 제2의 6월 항쟁을 만들 가능성은 없어 보였어요. 사회 전체가 급속히 변하고 학생운동도 한 청년이 이어받으면서 너무 극렬하게 이렇게 분열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출판사도 하고 프로덕션도 한번 해보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역시 운동권에 너무 이렇게 경도되어 있던 제가 사업 같은 거는 전혀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런 시점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던 김민석이 통해서 이제 이인영 통해서 이제 2000년 총선에 출마를 전제로 영입 제안이 왔고 당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새로. 그래서 그 당 창당 작업부터 같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위 86 그룹들이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제3의 힘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일종의 삼김 시대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 운동 그리고 그 운동의 결과물로 독자적인 창당, 청년 정당 창당 이걸 추진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어 그것도. 지금도 보니까 제3의 힘 회원명단에 올렸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뭐 도지사나 또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 거의 한 50명 돼요. 저도 그 제3의 힘이 아니었다면 정치권 도전의 꿈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치운동의 필요성, 이제 사회 변화는 일반적인 대중운동, 학생운동을 가지고 유월항쟁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리고 그럼 정치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존 정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따로 만들 거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다가 김민석 의원으로부터 영입 제안이 왔다는 얘기 듣고 그 안에서 논의했는데 격렬한 논의를 하다가 제3의 힘 자체로 정당을 창당하는 일은 2000년을 앞두고 어렵다. (99년도) 그래서 일단 현재로는 각 당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각 당으로 흩어져 가고 나중에 해쳐 모여 하자. 정택은 고진아 이런 사람들이 한나라당으로 가고 오영식,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이 이제 새천년민주당 창당 작업에 참여해서 오게 된 거죠. 그때 다시 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근데 뭐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보니까 이제 개별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1999년도 10월, 11월에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되면서 거기 합류하는 방식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기서 바로 부대변인을 맡아갖고 당사에도 근무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인영, 임종석 두 사람은 결코 좋은 지역 가지 않겠다. 당시 한나라당 중진 의원이 있는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임종석 의원은 당시 이세기 의원이 있던 성동, 이인영 의원은 당시에 김기배 있던 구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했거나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에 합류했던 86들은 대체로 한나라당 계열의 후보자가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을 가서 부시는 그걸 뺏어오는 식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다 절대 다수예요. 호남에서 한 86들 빼면 수도권에서 활동한 86들은 대체로 다 우리 당 의원인데 가서 우리 당 의원 의석 가로채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계열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 한석을 가져오는 그런 식을 하나의 우리의 불문율로 만들어서 오늘날에 이렇게 다수 의석이 만드는데 기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해외로 정계 은퇴하시고 해외로 가신 다음부터는 정치권에 대한 관심을 끊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새정치국민회의 만들 때는 나는 이미 출판사 뭐 하고 그다음에 청년정보문화센터라는 청년 단체를
임종석, 박홍근 등과 한창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있을 때라 다른 정치 활동 영역에 이렇게 발을 담글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97년도에는 그런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어차피 그때는 전국적인 제야단체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을 도우려면 정당에 들어가거나 캠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 내가 정치권에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전에는 제야단체가 연합체를 꾸렸기 때문에 같이 가서 도울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97년 선거가 유일하게 내가 관여하지 않은 대통령 선거예요. 근데 내가 관여하지 않으니까 대통령 당선되시더라고. 감동이죠. 저는 87년 지고 92년 지고 나서 불가능한 것 같다. 왜냐면 표 차이도 많이 나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상식, 더 진보적이고 더 좋은 사람, 더 잘할 사람이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런 식의 결과가 늘 나타나나. 97년 대선 이기고 나서는, 근데 정말 김대중이라는 분이 대통령 되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구나. IMF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인재가 나와서 500만 표를 뺏어 갔는데도 겨우 몇십만 표 차이로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71년도부터 따지면 좀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린 거 아닙니까? 개표를 보면 아슬아슬하니까 성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래? 그 당 후보를 찍어?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약간 불신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대통령 돼갖고 참 취임식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냥 진짜 펑펑 울었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현재 실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민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것을 난 처음 봤잖아, 태어나서. 응? 본인은 뭐 쫙쭉 이런 독재자들만 보다가 그래서 내가 그때 뭉클하면서 이게 이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껴주는 첫 대통령이시구나. 또 워낙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정말 그거를 자기의 문제로 느끼시는구나 하는 게 난 너무너무 그 출발부터가 너무 나는 되게 존경스럽고 행복했어요. 되자마자 IMF 극복에 그냥 열일 다 하고, 그게 이렇게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를 모르면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준비되어 있는 분이 마침 그때 뭐 표 차이가 적게 났다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 돼서 밤새 일하면서 그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큰 업적인데, 결국 이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민주, 평화. 이게 이분의 평생의 꿈이잖아요. 2002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진짜 하루 종일 내가 TV에 앉아서 재방송 또 보고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던 그 시기는 정치 뉴스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감동. 세상이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변화되는구나라는 것이 주는 감동이 좀 있죠. 그다음에 하루가 다르게 정보와 이 IT 산업이 발전하는데, 뭐 물론 이제 예산이 뭐 새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가는 것보다 벤처가 만들어지고 86세대가 정보와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경계선 세대라고 보는데 벤처 1세대들, 2세대들은 전부 86 운동권 출신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맨날 무슨 기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광주 5월 학살 얘기하거든 놈들이 무슨 칩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뭔가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해간다. 그리고 막 벤처들이 막 이렇게 사무실 내고 막 뛰고 밤새고 이러면서 보면서 대기업 중심의 나라가 뭔가 이렇게 혁신성장으로 바뀌는 느낌 같은 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못했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바뀌고 나서 사회가 근본적으로 뭐가 막 바뀌어간다는 느낌을 주는 그 5년을 나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뭐 일본 문화 개방 같은 경우도 그렇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서 일대 혁명적 변화가 그때 많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에요.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위기 극복하면서 새로운 혁신, 성장의 동력도 만들고 남북 평화도 정착시키고, 어느 대통령이 저 정도 일을 했을까? 그 노고를 이끌고 참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 타는 사람이 없냐? 맨날 지금도 그러거든. 근데 뭐가 없어? 노벨 평화상이 있는데 상 중에 최고의 상이 평화상이요.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김대중이라는 분의 업적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가서 평가하는 거지. 아니 웃긴 거요. 만델라를 더 높게 평가하고 제가 볼 때요 만델라 대통령보다 김대중 대통령이 더 위대해.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공 대통령이 돼갖고 김대중 대통령만은 업적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 나라의 민주주의 또 무슨 그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는 것은 존경하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의 업적, 그러니까 민주화에 기여한 고난의 지도자이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업적이 제일 많은 분 중에 아닙니까? 그런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 지도자를 앞으로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 스타일 가지고 평가하는 버릇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5년이라는 게 단임이기 때문에 되게 짧아요. 5년 사이에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은 다른 사람 10년에 걸쳐 한 것 정도의 압축적인 이 성과가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에게 익숙해 있는 것을 누가 했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버릇들이 있는 거죠. 대신 스타일리스트들을 좋아하죠. 스타일리스트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상적인 거는 강렬한 최후를 맞이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훨씬 더 강한, 우리 지지층에게는 훨씬 강한 인상이 텐데 저는 김대중이라는 분이 없었으면 노무현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을 발탁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으로서 이어받아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또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은 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나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김대중이라는 분은 한국 현대사,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여정을 거쳐왔고 성과를 낸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시초를 만드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때. 판문점에서 만나시라고. 그렇게 옆에서도 얘기했는데 가겠다고 해서 가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문익환 목사님부터 임수경 뭐 수없이 방북을 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분단을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김구 선생이 북한 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죠. 개인이 간 게 아니잖아요. 평화를 향한 그분의 족적은 정말 감동이고요. 요즘 우리 민주당에 있는 새로운 정치인들이 이 평화 문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너무 약해진 건 매우 서운하고 말로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떠들면서 그 가장 중심에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그 고뇌와 그 결단 배우려 하지 않잖아요. 그건 사실 난 좀 불만이. 물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대화를 끊고 협조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긴 하지만 민주당 당원이면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면 김대중의 평화 사상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한 우리 후배 세대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뭘 해결할 건가를 고민해야죠.